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가 5.6% 오르면서 2달 연속으로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 그러니까 8월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하면서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과 다시 출렁이는 국제 유가도 문제입니다. 곳곳이 지뢰밭인 물가 상황,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유혜미 교수, 그리고 한국산업경제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치부터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매번 물가가 발표되면 5%대 상승률이다 이런 식의 큰 수치만 먼저 보시기는 합니다만 실제 매달 발표되는 자료는 정말 다양한 세부 지표들이 있거든요. 근원 물가도 있고 또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냐 전월 대비 상승률이냐 이런 것들로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먼저 김세환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 나온 9월 소비자 물가 지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지표는 뭐였습니까? 네, 지금 지난 20년간 요즘처럼 이 물가에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네. 이제 고물가로 모두 고통을 받으니까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 달 물가, 지난달 물가는 특히 이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르기만 하던 물가가 언제 꼭지점을 찍고 내려올까 하는 그 신호를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물가 상승률은 말씀하신 그건 1년 단위로 많이 보는데 그것은 지난 8월에 5.7% 상승했고 이번 9월에 오늘 발표된 인플레이션율은 연율로 5.6% 살짝 하락한 모양이고요. 이제 그거는 물가가 1년 동안 증가한 그 증가율이고 예. 물가 수준으로 보면 7, 8, 9월이 거의 같습니다. 108대인데요. 2020년을 100으로 놨을 때 108대에서 소폭 뭐 0.1% 하락하기도 하고 0.3% 상승하기도 했지만 거의 물가 수준도 거의 꼭지점 가장 최고점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려가리라는 기대가 상당히 강해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혜미 교수님, 지금 김세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발표된 오늘 발표된 9월 물가가 그렇다면 정점이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점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정점이냐 아니냐가 현재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요. 예. 왜냐하면 이 정점은 그야말로 꼭지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그 정점을 지났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텐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정점이 그냥 점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높은 물가 수준이 유지되는 예.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 지점, 어느 한 월을 중심으로 해서 정점이다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산처럼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무슨 고산지대처럼 이렇게 높은 상태가 쭉 이어질 수도 있는 예, 상황이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네요. 것이 지금 문제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예. 아무래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지수일 텐데요. 지금 그냥 헤드라인 CPI라고 하는 그냥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현재 이제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번에 발표된 그 9월달 그 근원 근원 소비자 물가가 물가지수 전월비로는 0.3%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4.1%, 그다음에 전달에는 4.0, 그 전달에는 3.9 이렇게 거의 비슷하거나 소폭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통화 정책이 얼마나 이제 물가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거든요. 예. 왜냐하면 식료품이나 에너지 같은 것은 통화 정책의 효과도 나타나지만 또 동시에 공급 측면의 충격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히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게 뚜렷하게 하락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도 당분간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되겠구나 하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석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발표된 지표 중에 어떤 거 제일 눈여겨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점 맞나 하는 그 주제 한 가지고요. 예. 그럼 정점이 될 수도 있고 정점이 사실 정점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저도 사실 한 2달 전부터 지난 이제 7, 8, 9월 물가 상승률인데 7월이 고점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역사로 보면. 예. 근데 7월 물가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겠다. 좀 조심스럽게 2달 예. 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점이 확실하다. 거의 이렇게 굳혀져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이 확실하다는 말씀의 뜻은 네. 특별하게 엄청난 다른 변수가 생겨나지 않는 이상 더 치고 그렇죠. 올라갈 일은 없겠다 정도의 라는 느낌이겠네요. 것인데 그걸 좀 몇 가지 좀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예. 물론 정점인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마찬가지 목표 물가, 우리나라의 목표 안정 물가 자체가 2%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기까지는 아마도 지금부터도 한 1년 정도 이상 걸릴 겁니다. 특별한 외재적 변수가 등장하지 않는 한 예.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점을 찍었다 안 찍었다는 덜 중요할 수 있는데 다만 정점을 찍고 안정화된다면 금리 인상의 요인은 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 투자자나 여러 자본 시장에 있는 분들은 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일 수 있겠죠. 정점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대여섯 가지를 들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입 물가예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 상승세가 예. 이미 한 3, 4개월 전부터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표시 기준 그리고 원달러 기준 수입 물가 지수가 다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안정되고 있다는 이게 뜻이군요. 거의 선행 지표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수입 물가 지수에 정확히 후행합니다. 거의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입 물가 지수가 안정화돼 고점을 찍고 피크 찍고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덩달아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되는데 수입 물가 고점이 이미부터 나왔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근거는 물론 달러 강세 기조가 나오고는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됐기 때문에 예. 또 정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냥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한 건데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추계해서 전년 동월 대비로 계산하는 그렇죠. 지금 얘기 나누는 이 모든 숫자가 결국은 지금 9월 달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비교 대상인 21년 9월 가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가 상승 기조가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다가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그 기점이 7월이에요. 21년 7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오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은 이 기저효과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도 좀 어렵고 이 실물 경제 관점에서도 좀 어렵고 선행 지표라는 관점에서 봐도 다각도로 봐도 정점은 좀 확실하다. 그러나 그게 이 기준금리 의사결정이나 시장에 주는 영향이라는 면에서 2%라는 목표 물가를 여전히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가를 조금 품목별로 좀 자세히 뜯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전기요금 올랐다, 가스요금 오른다 이런 식의 이야기 정말 많죠. 여기에 식품 가격까지도 줄줄이 올리고 있어서 이런 자세한 품목들별로 어떻게 물가가 움직이고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세환 교수님, 이게 이렇게 사실 최근에 제일 많이 소식 들렸던 게 라면 가격을 네. 줄줄이 올린다는 거였어요. 네. 편의점에서 작은 컵라면이 이제 1,000원을 주고 먹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10월이 아마 물가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거든요. 이 신호의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부가 이렇게 물가가 그 최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간다고 보게 된 큰 이유는 이제 국제 원유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고요. 그 지금
그러니까 배럴당 90달러를 하회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제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라면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가공식품인데 이 가공식품의 원료가 되는 밀가루나 식용유, 팜유가 거의 작년에 비해서 40%, 50% 이렇게 상승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런 국제 그 곡물 가격들이 상당히 하락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공식품과 같은 일반 식품들의 그 가격이 하락하리라는 기대가 원유 가격과 함께 굉장히 강해지면서 정부가 이번 그러니까 7월부터 5%대로 내려간 연율로 계산한 인플레이션율도 5%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정부가 앞으로 인플레이션 또 물가 수준이 하락하리라고 믿게 된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이 중요한 부분이 지난 8월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미국의 이제 8월에 인플레이션율이 시장에서는 약 8%가 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8.3%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준이 원래 시장의 예상으로는 그 금리 인상을 상당히 완화하리라고 0.75%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0.5 정도 올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런 예상보다 높은 그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면서 결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예, 계속 9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었던 게 이번에 발표된 9월에 그 5.6%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뭐 6%대로 다시 올라갔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상당히 금리 인상을 강하게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둘 수가 네.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9월의 인플레이션이 예상과 비슷한 그 상당히 안정적인 절대 수준은 높지만 안정적으로 발표된 것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아주 높게 끌고 가지 않으리라는 이런 예상에 도움을 주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다시 더 해보도록 하고요. 유혜미 교수님, 물가의 정점론에 대해서는 이미 의견을 밝히셨으니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 문제인데요.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물론 감산이라는 좀 불안한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국제 유가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제까지는. 그러면 앞으로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이 국제 유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이 이제 오늘 밤에 아마 날 텐데요. 그 감산 결정의 이제 기저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이렇게 긴급하게 올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원유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먼저 공급을 줄여야겠다라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것인데요. 예. 사실 이거 이외에도 장기적으로도 지금 그 원유가는 올라갈 그런 추세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 친환경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로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석유라든지 이런 원자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마지막으로 최대한 이윤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유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원유가를 어느 정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높게 가져갈 유인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원유가가 조금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독자적으로 또 원유를 감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원유가를 다시 끌어올려서 연말에는 오히려 이제 100달러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유가가 다시 올라감으로 인해서 물가가 다시 상승할 그런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석 실장님, 앞서서 수입 물가가 정점을 찍고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유가가 이렇게 되면은 수입 물가도 다시 상승하는 것 아닙니까? 네. 국제 유가가 100달러까지 올라가면 예. 당연히 우리 몸의 구성 70%가 물인 것처럼 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의 70%가 원유입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나머지 모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농산물 가격도 오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유나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그 원유나 화석연료 기반 천연가스나 석탄으로부터 비료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비료 가격이 오르면 농산물 가격도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인데 저희 생각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래프 100달러를 보시면 다시 예. 가지는 않을 예, 것이다. 부정적입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감산한 게 아니라 감산 검토한 거예요. 감산 그렇죠. 합의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오펙 회원국들 주로 중동 국가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리고 플러스니까 더 붙은 게 러시아거든요. 네. 이 나라들이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자국 경제에 좋지 않겠죠. 국제 유가가 비싸야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이 코로나19 전국이 장기화되면서 예산 많이 쓰고요. 돈이 더 많이 필요한데 원유 가격이 올라가기를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시장에 어떤 위험적인 불확실한 어떤 그런 변수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 감산 검토하겠다. 검토입니다. 그리고 합의한다 하더라도 합의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예. 왜냐하면 이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같이 감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 감산하자 합의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네. 너도 나도 감산하고 싶지 않아요. 저 빼고 나머지 세 국가가 감산해줬으면 좋겠지. 그렇죠. 나는 같이 감산하고 싶지 않아요. 네, 많이 팔고 싶을 여러분들이 다 감산했을 때 가격이 오르면 그걸 계속 팔고 싶은 마음이에요. 감산 합의가 도출되기도 어렵고 네. 감산 합의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진짜로 이행될까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나 이 원유 선물 시장에서는 감산 검토하겠다라는 발언,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좀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액션 이런 것만으로도 돈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원유로 투자해야 되겠다 아니면 현금화해야겠다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유 선물 시장에서 급등락이 있는 것이지 실제 감산 합의를 이행할까?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전제라고 생각하고요. 정론은 이제 OECD 산하기구 IEA 그리고 미국 에너지정보청이죠. 에너지정보청을 굳이 비유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에너지관리공단 정도 될 텐데 이 두 곳에서의 국제 유가 전망치를 세계 모든 경제 연구기관들은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 전제치는 22년 2분기가 고점이고요. 3분기, 4분기 안정화되고 그리고 23년에도 하향 안정화되는 하향 안정화될지라도 22년의 고점보다만 떨어질 뿐이지 21년보다는 높은 느낌. 그러니까 고유가 시대는 계속되지만 정점은 찍고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지금 국제 유가도 좀 안정화되긴 했지만 그러나 기존 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유가 흐름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정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물론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 국제 유가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분은 인상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한 분은 합의가 쉽지 않을 네.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네.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두 분 다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단기적으로는 그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 경제학자들이 유가를 예측하지만 참 이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보면 유현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선진국이 추진하는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네. 지금 국제에너지기구가 2022년에 새로 보고서를 냈는데 이 석유 즉 원유에 대한 수요는 2030년까지 2배로 늘었다가 2030년 이후에 급속히 감소할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지금 7년도 안 남았는데 7년 정도 좀 남았는데 그때까지 원유 수요는 굉장히 빠른 증가를 보이다가 이제 가격이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분을 한 분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예. 이런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한 사우디 경제에 대한 그 위기감이 엄청납니다. 그 유현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30년까지 한몫 잡아서 그 돈을 경제 구조 개편에 투입을 해서 첨단 산업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2030년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갈지가 막막한 이런 위기감이 상당하고요. 예. 따라서 지금 뭐 사우디 정부가 아람코 그러니까 사우디 그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를 상장한 이유도 그 돈을 마련해서 큰 돈을 마련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경제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따라서 당장 단기적으로는 맞습니다. 박리담회를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게 어떤 수를
버려서라도 즉 그 생산을 감축하 무릅쓰고라도 고유가 100달러 언저리의 고유가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네. 이런 오히려 예상을- 감산을 할 수 있다. 예, 감산을 마다하지 않을 그런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유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환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물가 전망에 있어서 환율 상황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만큼 환율이 최근 들어서 많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뭐 영국 정부에서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문제였기는 했는데 일단 그 감세안을 철회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갔습니다. 유혜미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단 원달러 환율은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하락세가 조금 더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예. 지금 그 영국 신임 총리가 감세안을 발표했다가 지금 철회를 한, 완전 철회는 아니지만 그렇죠. 부분 철회를 한 이 사건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지나갈 일이지 결국에는 추세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가 결국에는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서 촉발이 됐는데 예. 그것에 영향을 줄 어떤 다른 그런 요인들도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 강달러 기조는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이 영국의 상황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없었다면 그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거나 하지 않고 그냥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만들어진 것이지 추세가 바뀔 어떤 다른 요인도 없다. 결국에는 미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상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모든 다른 나라들도 금리 인상으로 쫓아가고는 있지만 미국이 가장 스트롱한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강달러 기조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김광석 실장님, 네. 그러면 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찍었던 최고점의 원달러 환율을 다시 넘어설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거의 그 문턱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러니까 1,500원대, 1,600원대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 우려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지금 1년에 영국에서 뭐 감세 정책을 발표하고 철회하고 이것은 뭐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미세 조정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세 조정을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구두 개입. 그러니까 구두 개입 계속 해왔죠, 우리나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직접 개입. 달러를 사고 팔고 하면서 달러 가치를 좀 조정하는 방식인데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은 일시적으로 급등락을 방어하거나 하는 것이지 예. 기조적으로 달러 강세를 달러 약세로 전환하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올랐을 환율이 그냥 조금 빨리 올랐을 뿐이다 네. 정도의 느낌인 거네요. 그렇게 보셔도 좋겠고요. 지금 1년에 달러 강세 기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근거는 그냥 요약해 보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미국의 초긴축 행보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장 빠르고 금리 고점도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돈의 가치가 강해지는 거죠. 미국으로 돈이 이동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워치에서도 엊그저께도 계속 발표해왔지만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가장 높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월드뱅크에서 한 보고서를 봤는데 있어 글로벌 리세션 이미넌트라는 주제, 되게 의미심장한 주제를 좀 던졌어요. 네. 그만큼 글로벌 리세션이 뭐 지금 당장 있는 일이냐, 내년에 있는 일이냐 이런 걸 가지고 우려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자 투자자 관점에서 좀 돌아가 보면 돈을 어디로 이동시킬까? 그러니까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나올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리스크, 특히 이런 빅스 지수도 올라가고 공포감도 올라가고 불확실성도 올라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그 돈이 달러로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 강세 기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네, 보십니까? 그런 것은 22년 말 적어도 좀 길게 간다면 23년 상반기, 그러니까 보통 한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지금은 주로 통화 정책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부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달러 강세 때문에 이놈의 물가 잡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8%대의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역시 달러 강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바이든 입장에서도 그렇죠. 달러 강세를 유지해야만 하거든요. 더군다나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간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선거가 끝나면 행정부 사이드에 그런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액션들, 구두 개입 그런 것들은 조금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짧게 보면 11월 그리고 길게 보면 내년 3월 그 정도까지는 달러 강세 기조가 유지될 수 있겠구나. 그동안에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 한들 우리 소비자 물가를 빠르게 잡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높은 환율과 또 높아지는 물가 속에서 IMF 외환위기 처음으로 우리 경제가 6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8월 경상수지의 적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유혜미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누적 경상수지는 흑자일 거다라고 예상한다면서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상수지가 어쨌든 좀 괜찮을 거다라는 식의 시그널을 보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좀 믿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경상수지가 만약에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의 끝도 아니고 경제가 그야말로 뭐 위기에 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네.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오고 이것이 뭐 조금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로 경제가 이제 위기에 빠지거나 뭐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사실 이것이 경제에 안 좋은 신호인 것은 확실합니다. 일단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혹은 무역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나타낸다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써야 하는 달러가 더 많다는 얘기고요. 즉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환율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외환 시장의 측면에서도 안 좋은 점이 있고 또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 내지는 최근에 이제 무역수지 적자는 상당 부분 이제 수입액이 늘어난 데서 오는 것이긴 하지만 예. 최근에는 수출도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이 안 좋아지는 것이 결국에 GDP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짙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려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올해 GDP 경제 성장률의 지금 전망치를 보면 지금 사실 2.3%에서 2.7% 정도? 그러니까 여러 국제기구 OECD라든지 IMF 아니면 한국은행 여러 기관들이 그 정도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잠재 성장률을 지금 한국은행이 한 2%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확실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8월 달에 경상수지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리고 GDP 성장률이 그 전망치보다 조금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잠재 성장률보다는 높은 것이고 이것은 아직 경기가 침체 국면이라든지 불황에 들어서지는 않았다는 의미고요. 내년 경제 성장률도 지금 2.1%로 지금 한국은행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국제 기구들도 뭐 그거보다는 뭐 조금 더 높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는 사실 이 전망이 조금 빗나가면 잠재 성장률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어서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다른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를 해보면 그 나라들의 2023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는 다 1%대 내지는 그거보다도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양호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 무역수지 적자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수출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예. 그 자체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살짝 잘못 드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했던 게 연말까지 누적했을 때의 기준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테니까 네. 뭐 잠깐 단기로 적자가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제 시그널을 보낸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연말 기준으로는 경상수지가 우리가 흑자로 돌아선 상태로 해를 마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현재 지금 전망으로 봤을 때는 그럴 예. 가능성이 있는데 예.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무역 수지가 나타나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그야말로 여기에는 원유가가 다시 재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환율은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로 감안한 수치로 경상수지 흑자를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 전망보다 조금 더
비관적인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올해 GDP 성장률 자체는 경기가 불황이라든지 아니면 침체라든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상수지의 흑적자 여부가 무조건 불황의 시그널 혹은 뭐 장기 침체의 시그널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직설이니까 좀 직설 화법으로 예. 저도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굳이 말씀드리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 자리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로서 나와서 말씀을 드린다면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돌려 말하면 적자일 가능성도 꽤 높은 상황이다. 적자죠. 네.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요. 8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인데 거의 확실하게 됐습니다. 예. 가시화됐고요. 연말 누적 기준. 지금 앞에 제가 그걸 네.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앞에 계속 그래프에서 나왔던 것들은 무역 적자예요. 무역 적자가 6개월 연속 적자고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그 무역 적자 규모로만 보면 우리나라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큰 숫자예요. 예. 무역 적자이고 8월에는 이제 경상수지마저도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였습니다. 예. 경상수지는 이제 상품 간의 교육뿐만 아니라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우리 주식 투자에서 번 돈이라든가 우리 해외 스타들 뭐 BTS라든가 손흥민 네. 선수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런 모든 소득들도 다 포함된 게 경상수지인데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예. 근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8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가 적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8월의 경상수지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지 그 누적 적자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것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흑자를 그렇죠. 기록할 거다라는 그렇기 건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8월 경상수지도 아직 받아보지 않은 그 성적표를 받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경제는 심리 아닙니까? 예. 경제가 계속 어둡다 하면 기업들은 실제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그러면 이제 고용도 위축되고 그럼 소비도 위축되고 안 좋게 계속 굴러가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그런 사인을 주는 것은 대통령이나 의사결정자가 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인 것 같고요. 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굉장한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 우리나라 같은 경제에서는 특히나 안 좋은 시그널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도감보다는 좀 불안감도 갖고 긴장감도 갖고 예. 적절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도치 않게 대통령의 발언을 좀 자세하게 평가하는 자리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발언과 상관없이요, 김세환 교수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가 지금 수출에 어쨌든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는 뭐 소위 L자형 침체라고 하죠. 이런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 L자형 그 침체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무엇보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고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나 국내 뭐 가계 소비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L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L자의 그 꼬리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사실 이게 중요한데요. 네. 그 문제는 글로벌 우리나라를 지금 경기를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두 가지 변수, 금리와 그리고 수출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만약에 미국과 함께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계속 올리게 된다면 사실 그런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은데 그 L자형 그 경기에서 L자의 꼬리가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살아나지 않는다면 특히 중국에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요. 중국 경제가 올해 내년 살아나지 않는다면 또 L자형 그 꼬리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 그 이제 무역 수지에서 적자라는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예.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위기감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어떤 측면? 특히 중국 수출이 굉장히 줄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1등, 2등 수출 품목인 그 반도체와 그 자동차 부품 이게 각각 1등, 2등 수출 품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예.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줄고 있는 그 추세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그 위기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많이 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대한 상당히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예. 따라서 금리 인상과 그 수출 문제로 인해서 그 L자형 경기에서 그 L자 꼬리의 길이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유엔에서 조금 특이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유엔의 산하기구인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개도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금리 인상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석 실장님. 네. 일단 유엔의 이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낯선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기구가 특정 국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도 저는 처음 사실.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낯설다라고 예. 표현을 했었고요. 그 근거는 있죠. 유엔이라는 그 국제기구의 성격상 OECD나 좀 IMF는 다소 선진국 중심의 경제 정책을 조언을 많이 하는데 예. 유엔은 아무래도 진보적 성격 혹은 이 신흥 개도국들을 위한 그런 보완적인 조치 뭐 이런 것을 많이 관심 갖고 있죠. 결국 미국이 나름 경제가 강하니까 견조하니까 완전 고용이니까 금리 인상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볼커 시대처럼 이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가 잡히는 거다라고 판단하면서 금리 인상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예. 지금 21년, 22년 지나면서 아직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못 벗어난 신흥국들이 있어요. 신흥 개도국들이요. 예. 그러니까 백신 보급이 불균형했었거든요. 선진국들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지만 이 개도국들은 말도 아닙니다. 지금. 근데 아프리카에 뭐 10%대 접종률인 국가가 그러니까요. 많더라고요. 이게 이 백신이 불균형하게 보급되면서 예산도 예산대로 쓰고 경제도 망가지고 근데 이런 나라 입장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강달러이고 킹달러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로부터의 자금 유출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예. 신흥 개도국들로부터의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결국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경제적 과제는 신흥국 외환 위기 오는가 이거거든요. 이미 스리랑카나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구제금융 신청했지만 예. 그 밖에 다른 신흥국들로 그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이 우리는 괜찮으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야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신흥개도국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유엔 입장에서는 그걸 우려해서 금리 인상 카드 말고 다른 대응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른 방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혜미 교수님. 저는 이 발언 유엔의 소식을 듣고 나서 딱 생각이 났던 게 그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금리 인상을 한국은행이 막 할 그 초반쯤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이제 경제 수장들이 고임금자들의 임금을 너무 올리지 말아라라는 식의 약간 촉구 같은 것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뭔가 긴축과 뭐 인플레이션의 둔화로 이어진다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졌었는데 뭐 이런 임금 조절 등을 포함해서 금리 인상 말고 현재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법한 긴축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방법인데요. 예. 긴축을 위해서는 전공법은 역시나 이제 금리 인상일 거고요. 예. 그런데 금리 인상에 이제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가격 상한제를 이제 유엔에서 사실은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사용하면은 안 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미국의 뭐 닉슨 행정부 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격 상한제를 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이 상한제가 폐지난 다음에 물가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런 경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가격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한제는 최대한 이제 제어 그 절대 사용하면은 안 되면 내지는 이제 저지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인데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는 제도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보면 일단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 정책이라고 하죠. 결국에는 경제 각각의 그런 작은 부분들을 모두 살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제 전반의 상황을 놓고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으로 모든 경제 그대의 취약계층들을 살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은 결국에는 취약계층을 챙기는 일. 그리고 우리 이제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고
또 이제 경상수지의 적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지 외환 시장에도 이제 안정이 올 수가 있고 또 이제 GDP 성장률도 많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제 무역금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수출 기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케팅이나 물류 같은 것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 그래서 수출을 조금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유도를 하고 또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 금리 인상으로 이제 고통을 받는 여러 이제 취약계층들을 살피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긴축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 자체의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는 진흥이 조금 더 좋다라는 식의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수환 교수님, 금리 인상 이외에 긴축할 수 있는 방법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네,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예. 그거 말고 방법이 있는 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그 부처별로 그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 안에 들어가는 품목이 한 4,500개 사이가 있는데 예. 그 품목별로 부처별 할당을 해서 그 책임 장관들이 그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상당히 직접적이고 군사 독재적인 약간 그런 사실상의 가격 상한제가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게 유미 교수님 말씀하신 실질적인 더 강력한 가격 상한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대학교 등록금이나 학원비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안정을 시켜라 이런 식입니다. 예. 그리고 배추값, 무값은 농수산부 장관이 안정을 시켜라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살짝 응용됐던 게 그 이명박 대통령 때 또 한 번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예. 물가가 그때도 뭐 4, 5% 오르게 되니까 또 같은 강도는 느슨하지만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그때도 그 끝나자 그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제도를 입법화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데 물가가 안정되기는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물가가 다시 오르는 시장의 가격 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은 꼭 실패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과 같은 전철을 밟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제가 이제 안 좋은 군사 독재 시절 경험만 말씀드리는데 네. 전두환 대통령 때 초기에 1980년대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30%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인데요.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에 두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제 물가 안정에 두면서 그 소득 정책이라는 거를 입법화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공무원 임금을 고정을 시키고 모든 민간 기업은 공무원 임금에 연동해서 임금을 올려라라는 실정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당연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중소기업 임금을 조정할 권한은 없으니까 공무원 임금을 동결시켜서 민간 부분을 자동으로 동결시켜서 이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예. 이게 상당히 작동을 해서 30%였던 인플레이션이 그 다음에 5%로 내려갑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말한 게 상당히 느슨한 수준의 이런 고소득자 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게 전두환 대통령의 소득 정책의 상당히 느슨한 형태인데요. 예. 이걸 시장에서 얼마나 따를지 이미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제 연봉을 동결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이게 얼마나 민간 부분으로 퍼질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그때와는 시대가 다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들을수록 금리 인상 이외의 긴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이야기를 해야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제2의 리먼 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세환 교수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위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으로서는 스위스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할지는 너무 판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위기인 건 사실이고요. 이게 사실 구조적인 뒷 배경 얘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가 아는 그 스위스 금융이 상당히 그 경쟁력 있는 산업인데 이 전통적인 그 상업은행, 커머셜 뱅킹, 우리가 아는 KB나 신한은행 같은 커머셜 뱅킹에만 치중을 하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투자은행으로 확 진출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망한 게 UBS라고 있습니다. 그게 스위스의 가장 큰 투자은행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리만 사태가 컸지만 유럽에서는 이제 UBS가 파산하면서 엄청난 이 충격을 줬는데 지금 이제 UBS가 살아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제 월가에서는 UBS가 영어로 하면은 used to be smart, 그래서 직역하면은 옛날에는 똑똑했지 지금은 바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비아냥거리는 회사가 돼 버렸는데요. 이게 제2의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제 두 번째로 큰 인베스트먼트 뱅크인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이렇게 파산 직전에 간 게 위험을 무릅쓰고 너무 위험한 투자를 이전에 UBS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결국은 행태가 자기 책임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파산한다면 유럽 시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줄 사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세환 교수와 유혜미 교수 그리고 김광석 실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